먼저 한국은행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보고서에 대한 총론적 인상 비평부터. 한국은행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더니 뻘짓이더구만요. 안 되는 거를 앙탈을 부리는 수준. 그 외국인 노동자가 뭐 들어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졸렬한 꼼수, 뭐 외국인 노동자가 그게 돌봄 서비스 분야든 제조업 분야든 들어오는 것이 나쁘냐? 뭐 우리도 그렇게 다 옛날에 선진국 다 나가가지고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돈 벌고 그랬는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참 희한하게도 제가 이걸 강조하니까 정치권이 다 따라해. 놀라운 일입니다. 하필이면 또 세계 여성의 날이야. 여성 만세! 개혁신당이 오늘 제안한 정책이 최인호 TV가 그동안 주장한 정책이더라. 이게 참 이게 최인호 TV가 사람들이 많이 뜨겁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비껴나간 이야기를 해서 외롭고 소외된 방송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담론의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정치권에서 지금 다 메시지를 발했고 개혁 신당에서 최인호 TV가 평소에 계속 하던 주장을 아주 구체적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개혁 신당은 정말 콕 찍어서 335인가 334인가 정확하게 최인호 TV의 정확한 구체적인 주장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정책은 그야말로 적실한 최인호 TV가 주장해왔던 정말 제대로 된 정책을 지금 당장은 외면받고 시선을 받지 못하지만 결국 빠르든 늦든 메이저 정당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334 엄마 아빠 육아휴직 의무제 최인호 TV의 그동안의 주장이죠. 기업이 부모에게 육아휴직 10개월을 보장하는데 10개월의 구성이 334야. 엄마와 아빠는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의무적으로 남은 4개월은 아빠와 엄마 누구든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인데 이때 휴직 동안의 급여는 정부가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이번 기회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으로 넓히는 방안도 제시했다. 성평등 육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과할 만큼 정부가 육아휴직 보장에 나서야 한다. 육아휴직 보장제, 의무제, 강제 육아휴직제 이전과 완전히 구분되는 확연한 정책 칼라의 변화를 수많은 국민들이 현실로 받아들이게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신호를 명확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모호하면은 변동되지 않는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원래 어제 방송하려고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본에 건설회사가 메이저 건설회사가 있는데 거대한 2개의 건설회사의 직원들의 합계 출산율이 0.7, 0.8 이러다가 2.7로 급 반전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나라가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그 회사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현대건설 같은 건데 거기 합계 출산율이 1 이하여서 2.7로 됐어요. 2.7로. 그러니까 애 막 낳기 시작했다는 막 낳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무엇을 했길래 애 낳으면 1억씩 줬나? 바로 요걸 도입했습니다. 강제 육아휴직제. 선택적인 육아휴직이 가능한 문을 열어두는 정도가 아니고 강제 100% 그냥 예외 없이 그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가 그 회사들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됐죠. 저출생 대책이랍시고 모호하게 수십조 원, 수백조 원의 돈을 쓰는 바보 같은 진단과 바보 같은 비용 지출 아니고 정확하게 가장 핵심 코어를 제대로 대응하는 제도, 구체적인 제도. 자, 그런데 한국은행 보고서를 왜 정당들이 빛의 속도로 비판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는 누가 비판을 해야 맞는 건가? 나 같은 일개 유튜버가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막 비판하고 성토하고 그런 스피치를 해야 되냐? 정당이 해야 될 일이죠, 정당이.
난리 날 일입니다, 사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의 외국인 노동자 수입 보고서를 비판합니다. 이게 왜 망언급이냐? 결론이 망언이라기보다는 이게 꼼수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치졸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공공기관의 보고서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거 문제 될 겁니다. 외교 문제 내지 국제협약, 다른 외국 기관, 국제기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예. 아니 비인륜적인 목적을 가져도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없으면 말아야 되거든, 속생각으로. 근데 그걸 증거가 분명히 남도록 정말 초딩 수준의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한국은행은 왜 그랬을까? 왜 한국은행이 왜 이 시점에 통화당국이 왜 사회행정, 외교, 이민 정책과 같은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왜 한국은행이 기재부도 아니고 이민국도 아니고 법무부도 아니고 뭐 사회학 세미나도 아닌데 진짜 월권이거든요, 이게. 왜 그랬을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뜬금없이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런 보고서가 나왔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유를 알겠더군요. 결론은 로비의 결과입니다. 금융자본의 로비의 결과입니다. 금융자본이 이쪽에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이 이쪽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정지 작업을 한국은행이 맡아서 하는 황당무계한 사람 장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금융자본이. 사람 수입 장사. 외국인 수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 보고서 안에 답이 숨어 있어요. 민간 보험사들이 이쪽 시장에 돌봄 서비스 분야에 진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을 갖고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교하지도 않아. 어쭙지 않다는 겁니다. 진짜 정치에 대한 정말 귀담아 들을 이야기, 머리에 남는 비유. 대한민국에서 진짜 정치는, 진짜 전쟁은, 밀고 밀리는 전쟁은 이 부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 자, 지금부터 전선 개념을 설명하겠습니다. 전선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배틀라인일까요? 프론트 또는 프론트 라인이라고 합니다. 전선. 장마전선. 전선의 의미는 두 개입니다. 선이라는 것이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이쪽과 반대쪽, 저쪽과 반대쪽 두 개로 나뉜다는 것이죠. 대립하는 두 개의 진영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이 이동을 하면 한쪽이 축소되고 한쪽이 확대되는 관계죠. 자, 그러면 여당과 야당 사이에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은 전선일까요, 아닐까요? 빼박 전선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립, 윤석열과 나머지 야당, 윤석열과 조국의 대립, 이재명의 대립, 국힘당과 민주당의 대립, 전선처럼 보입니다. 이게 전선이냐? 이게 전선이려면 이 선이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양쪽으로 나뉘어서 싸운다는 측면만 있어서는 곤란하고, 두 번째, 이렇게 이동하면 나라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이동하면 나라가 저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 생활의 유분리가 이 전선의 이동에 따라서 현격하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전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전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국회의원 의석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결국 전선의 이동이 의석수의 비율 관계의 변화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민주당 180석 시대까지 다 살아봤지만 의석이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국민 생활에 큰 변화가 없죠. 그러므로 가짜 전선인 거죠. 사이비 전선인 거죠. 그 사이비 전선, 가짜 전선에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빼앗겨 있는 사이에 진짜 전선은 아까 말한 국민연금에 대한 공격, 각종 언론 매체에 계속 나오는 나라 걱정, 연금에 대한 문제,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전부 돈을 중심으로, 옷가네를 중심으로
지금 한국은행 보고서처럼 민간 금융 자본 등등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많이 예측됩니까? 대한민국 노령화 시대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열리나를 보고 거기서 공공 서비스가 맡을 수 있는 분야, 담당할 수 있는 분야를 축소시켜서 그 분야를 사적 자본이 자기 시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전선을 계속 밀어 올리려는 노력. 근데 이 전선을 방어하려는 노력은 어디서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전쟁이고 진짜 전선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야금. 우리가 신문을 펼치기만 하면 이게 요새 말이 안 되는구나. 스마트폰을 열어서 뉴스를 보기만 하면 계속 나라 걱정, 사회 문제 걱정하는 시리즈 기사들이 조중동 등등에서 계속 나오죠. 그게 야금야금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국민연금 고갈론, 건강보험 얘기 계속 그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어디로 몰고 가는 겁니까? 공공이 그 부분을 커버하는 영역이 줄어들고 그럼 남는 그 영역만큼을 누가? 사보험이, 사적연금, 사적보험이 그 시장을 넓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와 미래와 간병과 등등 우리 미래에 대한 모든 돌봄의 걱정을 국가가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점점점 줄어들고 그걸 미리미리 지금 보험 드는 민간 사적 보험 드는 방식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 구조로 점점점 시장의 영역을 확대하는 돌봄 분야의 민간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고 공공 역할을 축소시키는 그 전선의 이동이 진짜 정치고 진짜 전쟁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그걸 못 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가짜 전쟁을 보느라고. 자동차로 따지면 본넷들을 안 열어보고 자동차에 대해서 떠드는 것과 똑같은 게 우리가 지금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후드라고도 하고 본넷들라고도 하죠. 본넷들을 열어보지 않고 본넷 내부를 정비하지 않고 언제나 차량 바깥, 차량 인테리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자동차 전문가와 같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이. 본넷 안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엔진 오일이 줄줄 새고 있는데 엔진 오일 찍어보지도 않아. 여러분 다 뜨끔하시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관리해온 방식이 그거 아닙니까? 엔진 오일이 떨어졌는지 찍어보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까? 나중에 카센터 가서 덤태기 맞고 말이에요. 맞죠? 맨날 그 세차만 열심히 하고 차량 내부 관리 하나도 안 해가지고 나중에 그 카센터 가서 눈탱이 맞는 그런 자동차 소비자랑 똑같은 행위를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본네트 아니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형편없는 외국인 노동자한테 가끔가다 눈탱이 맞으면서 여러분이 80 노인 돼가지고 돈 못 벌면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의 뭐 수용소, 피난민 수용소 같은 인프라와 처우 환경 속에서 돌봄이랍시고 돌봄이 다 똑같은 돌봄입니까? 그래서 그런 돌봄 서비스 하에서 무슨 난민 수용소 같은 처분을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느냐 아니면 호텔급 서비스를 받으면서 노후를 보내느냐 이것이 현재의 자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 양극화, 돌봄 서비스 양극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젊을 때는 보험회사의 돈, 노후를 대비한 보험 돈을 세금이 아니라 돈을 갖다 쳐 바쳐야 되는. 근데 세금은 내기 싫어하고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사적 보험회사에 갖다 주는 거는 졸라게 잘하고 그런 어리석은 미래를 맞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노후와 직결된 문제예요. 우리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돈이 없을 경우에 늙은 우리의 미래가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대비하는 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죠. 지금도 돈 쳐바치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요양병원 상태가 낙후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귀속소득 이야기했고 학원과 민간 보험회사에 갖다 바치는 돈의 반만 세금으로 내도 완전히 세상이 달라질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낙후된
돌봄 서비스, 영세 돌봄 서비스를 대형 금융자본이 하나로 확 묶어버립니다. 선진화시키겠다면서.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낙후돼서 되겠느냐 하면서 대형화, 체계화 이러면서. 이게 한국은행이 스스로 그 비밀을 보고서 안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몇 쪽이냐? 16쪽. 페이지 16에 보면 이 방식은 제가 요양, 즉 집에서 요양하는 거, 제가 요양뿐만 아니라 시설 요양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는 데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의해서 돈 적게 주고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보험회사 등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이 직접 얘기했어요. 한국은행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제가 막 뇌피셜 작동시켜 가지고 이런 업무가 있다 이렇게 선동하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이 스스로 솔직하게 토로를 했어요. 16쪽에. 민간 보험회사 등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세한 요양원의 확산이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 하면 국가가 할 일을 방기해서 민간에 맡겨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민간에 맡긴 거를 더 진짜 민간에 맡겨서 이 현재 문제가 되는 질 낮은 서비스를 개선한다라는, 공공에서 가봐야 될 거를 민간에 맡겨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더 민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래서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 보험회사 등이 관련 산업에 진출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스스로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시도가 비용의 증가 없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경제학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 비용 증가 없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고 이런 게 확 그냥, 이와 같은 시도를 하면, 즉 최저임금 자동 적용 같은 것을 하면은 비용 증가 없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요양원에서 근무할 충분한 인력을 적절한 임금에 공급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돌봄 서비스 부문에 대한 고용 허가제 및 차등적 최저임금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요양원을 운영하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경우에는 서비스의 질, 노동자 처우, 불법 체류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욱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미래에 대한 예측, 긍정적인 전망은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통계도 없고 감정적, 주관적, 직관적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행 돌봄 서비스의 낙후된 현상을 나열할 때에는 통계를 막 은행쟁이들, 경제학 하는 새끼들이 잘하는 온갖 통계 그래프를 다 하고, 이거를 이렇게 민간 보험회사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로 다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각주도 없고 주석도 없고 통계도 없고 그래프도 없어요. 뭐 이딴 돌봄 서비스 부문의 공공성을 배제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빛의 속도로 이건 잘라라, 한국은행 총재 잘라라, 규탄, 비판을 즉 빛의 속도로 내놔야 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 중에 이 한국은행 보고서를 규탄한 정당은 어디일까요?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외국인 여성 돌봄 노동을 싸잡아 폄훼하는, 맞습니다. 3가지 망언을 했어요. 듣는 외국인 정말 기분 나쁠 이야기, 듣는 여성 정말 기분 나쁜 얘기, 그리고 현재의 돌봄 노동자들이 정말 기분 나빠할 얘기, 분노할 얘기, 맞습니다. 이 3분야를 다 싸잡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이며 반인권적인 보고서를 발간하고 KDI와 공동으로 노동시장 세미나까지 열었습니다. 진짜예요. 한국은행은 이 자리에서 노인, 간병, 육아 등 돌봄 서비스 분야 수요 공급의 불일치 해결 방안으로 현재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 공급이 불일치한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근데 이거를 통계를 졸라게 나열해 놓고서는
해결 방안이랍시고 외국 인력 고용을 대폭 늘리고 해당 업종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자. 왜 이런 주장을 했냐? 국내법 그리고 ILO 국제협약 모든 사회적 정치적 국제적인 세계적 국내적인 공동체 성원들의 합의, 법적 합의, 제도적 합의를 피해가는 꼼수를 제안한 겁니다. 근데 꼼수가 작동하지도 않을 꼼수를 졸렬하게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라는 급에 너무 안 어울리는 꼼수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안 돼요. 한국은행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권이 합의해줘도 불가능해요. 어설프게 이럴 데 없습니다. 한국이 모든 국제협약에서 탈퇴하면 모를까. 예. 그래서 사실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이 이미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포착하고.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나쁜 짓을 해도.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이 같은 반인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꼼수를 써서 현재의 근로기준법, 노사정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법 등 국내법적 합의의 취지를 다 무시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ILO 등의 국제협약 등도 마찬가지로 그 국제협약의 기본적인 취지를 피해가고 이행하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냥 한국은행 직원들이 한 일이고 총재는 그렇게까지 관여하지 않은 일이 아니고 본인이 나서서 온갖 스피치 마이크가 있는 곳에 가서 맨날 떠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보고서를 쓴 해당 직원들 있잖아요. 이 직원들의 양심의 가책의 흔적이 다 드러나. 즉 나한테 이 보고서 쓰라고 한 새끼 나중에 쓰라고 한 새끼가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지금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명령에 따라서 보고서를 쓰고 있을 뿐이다라는 게 보고서를 읽어보면 다 느껴져요. 말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보고서 안에서 알 수 있도록 다 써놨어. 이거는 위에서의 상층부의 압박에 의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억지로 만든 보고서라는 게 느낌이 확 와요. 위에서 야마가 내려와가지고 할 수 없이 쓴 거야. 그래서 본인들의 보고서가 사회적 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고 보고서 작성자들이 제안이 문제가 있음에도 팀장의 제안에 따라서 이처럼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반하는 정책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 쓴 사람들이 일종의 양심선언을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제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보고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자세히 문구를 읽어보면 안 된다고 보고서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 완전히 내부 충돌하는 거예요. 보고서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외국인 고용법 제22조 차별금지 대법원 판례,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단 등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과 EU 한국 FTA 협정문을 보면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보면 이 보고서가 뒤에 그 참고가 페이지가 졸라 많아요. 각주도 많고 보고서를 보면 보고서 안에 이런 것들과 보고서의 내용이 반한다. 모든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큰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외국인 돌봄 서비스 노동자를 수입해서 돈을 적게 주고 아무 탈이 없게 할까? 첫 번째는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으로 하자. 두 번째, 업종별, 직종별, 부문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자. 이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하자. 꼼수인 게 너무나 보입니다. 개별 가구가 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을 통해 법인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며 외국인 노동자 투입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생은 정말
딴 나라에서 너무나 문제가 되고 있는 걸 그대로 수입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한국은행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정부는 할 일이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정부의 복지 정책 부담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만세. 시장에 맡기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부의 행정, 복지 내용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즉 정치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정치의 주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돌봄이 낯선 단어입니까? 우리 자신의 직접적 미래 아닙니까? 한국은행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예외적으로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행위로 국제노동기구의 모니터링 대상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과 국제협약을 우회할 수 있는 꼼수를 제안한 겁니다.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이요. 어떻게 이거를 한국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이 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 있냐고요. 에? 공인된 기관의 일이 아니고 개별 가구의 사적 계약으로 이렇게 하자. 이거를 공공기관 보고서에서 쓸 수가 있냐고. 개별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각각의 집에서 알아서 사적 계약으로 적은 임금으로 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대한민국 신문의 사회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온갖 영화들이 나오게 생겼지. 그죠? 마약이 심해지면 마약 다루는 영화들이 대한민국에서 흥하고 실제 사회 문제니까. 장기 매매가 있으니까 장기 매매가 주제가 되는 영화들이 나오고 잔인한 영화들이 나오고. 이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소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죠. 그 개별 가구라는 개별 노동 현장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정말 비인간적인, 그래서 그런 비인간적인 처우를 당하다 못해서 살인사건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저는 충분히 그림이 그려져요. 인권 사각지대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온갖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학대, 폭력, 장시간 노동, 인권, 범죄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게 돼 있죠. 제도와 법 바깥의 일이 되니까. 제도와 법 바깥의 일이 돼버리니까요. 홍콩의 일화를 하나 소개하고 있네요. 에르위아나, 홍콩 가사노동자 에르위아나. 그녀는 말을 조금이라도 못 알아듣거나 고용주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폭행을 당했고 그 정도가 심해지면서 고문과 화상까지 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복된 폭행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일을 못하게 되자 고용주는 겨우 $100를 주며 아무에게도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 것과 말할 경우 가족을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난 뒤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홍콩에서는 큰 시위가 발생하고 세계적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인권적인 사회가 진정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거,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또한 송출국인 필리핀에서 자국 여성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근로 환경에 우려를 표하면서 송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호사 광부들이 독일에 진출한 것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완전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의 자국 국민들을 대량으로 송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송출하더라도 E9 비자, 취업 비자죠. E9 비자와 동일한 조건, 즉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과 기숙사 제공, 4대 보험이 필수 조건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하는 말은 뭡니까? 이창용 총재는 사적 계약에 관해서 딱 하나만 걱정하고 대비책을 보고서에 써놓았습니다. 4대 보험 생각도 없고 최저임금 이상의 적실한 임금 줄 생각도 없고 가만히 있어봐. 사적 계약으로 쫙 들어오면 다른 건 다 해결되는데 뭐가 문제지? 아, 우리나라 문화상 숙소가 문제구나. 그러면은 이거를 고용주들의 숙소 조합을 만들어서 기숙사를 비용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이 가사 도우미, 간병 도우미를 쓰는 가구들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기숙사
그를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수용시키고 그 수용된 인원을 관리하는 사람을 따로 뽑고 이거를 보고서 안에 써놨어요. 공동 숙소업이 생기는 거죠. 응? 지금 공실되고 있는 건물주들 되게 좋아하겠네. 그리고 그 공동 숙소에 관리자, 한국인 관리자 안 봐도 정말 영화가 막 그려집니다. 자, 두 번째, 돌봄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돌봄 서비스 업종별 최저임금제 이건 더 사악합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업종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거는 외국인 이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이 그리고 돌봄 노동자들이 정말 분노할 지점이 여기입니다. 돌봄 노동 전체를 비용을 적절하게 지불할 가치가 없는, 가치를 생산하지 않는 노동으로 본 거예요. 돈 안 되는 노동, 가치 없는 노동으로, 저생산성 노동으로. 사실 현재의 돌봄 노동도, 한국인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도 한국인이 기꺼이 하고 싶어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로 환경이 현재와 같은 상태일 때는 한국인 노동자도 충분히 흡수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수요 공급, 인력 수요 공급 매칭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돌봄 노동과 제조업 노동의 결정적인 차이를 주목해서 들어주세요. 근데 돌봄 노동은 정말 특수한 노동이라서 예를 들면 아이폰은 고혈을 짜내는 착취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그 안에 피와 고름이 섞여 있어도 폰 자체는 깔쌈합니다. 중국 폭스콘 노동자들을 정말 비인간적으로 피비린내 나는 착취를 해도 그들의 노동 조건이 극히 열악해도 그 열악한 노동 조건의 근로 조건의 결과물이 내 생산물에 반영이 안 됩니다. 퍼펙트한 제품이 나옵니다. 내 손에 아이폰이 딱 쥐어집니다. 그런데 돌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봄 노동자에게 채찍이 가해지면 가해진 만큼 내 커피잔에는 가래침이 들어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피할 수가 없어요. 돌봄 노동 환경의 열악한 상황은 곧바로 사약 걱정을 하는 주상 전화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중국의 황제가 반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한 번 밥 먹으면 200개입니다. 200개. 반찬이 200개입니다. 중국 황제들은. 왜 200개를 처먹는 줄 아세요? 음식에 독을 넣는 놈들이 어느 음식에 독을 넣어야 될지 모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독살의 위험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밝혀서가 아니고. 그래서 200개 중에 뭘 먹을지 몰라서 독을 못 넣게. 맨날 독살 걱정하는 중국 황제의 처지가 200개의 반찬에 들어나 있는 거거든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지극히 비인간적으로 열악하면 반드시 소비자가 덤태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제조업하고 달라요. 그게 돌봄 노동의 특수성과 신성성입니다. 중국 황제들이 배가 안 터지죠. 절대로 3숟가락 이상 안 먹습니다. 같은 음식을. 이건 역시 만약에 독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치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한 음식에 3번 이상 숟가락질을 안 합니다. 조금씩 먹어요. 전부 독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래서 배가 안 터지죠. 절대. 근데 그게 우리 중국 황제 같은 처지가 된다니까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독살과 같은 엄청난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임금으로 저비용으로 돌봄 서비스를 쓰면 그래요. 이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에 의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외국인까지 갈 것도 없어요. 적게 주면 싼 게 비지떡이 아니고 싼 게 독살입니다. 이제는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 싼 게 비지떡이 아닙니다. 비지떡이 얼마나 좋은데 싸게 사람 쓰면 독이 들어가는 음식을 먹게 돼 있는 겁니다. 독이 들어가는 음식이 여러 가지로 상징하죠. 정말 돌봄 노동은 특수한 노동이에요. 인공지능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얼마나 우리가 vulnerable,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재벌이든 황제든 정말 별거 아닌 거야.
왜? 돌봄 서비스 노동자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약한 인간들이에요.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거든. 그렇죠? 인간이 그렇게 그 나약한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든. 그래서 지금 한국의 돌봄 서비스의 노동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어린이집에서 맨날 벌어지는 일이 뭐겠어요? 요양원에서 맨날 벌어지고 있는 한국인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조업에서는 근로 환경이 아무리 열악해도 생산물 검수라는 방법으로 열악한 근로 환경이 생산물에 반영이 안 되게 합니다. 제조업은 그렇습니다. 그죠? 열악한 근로 환경이 고스란히 생산물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나 돌봄 노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국은행 총재가 써도 뭐 할 판에 정반대 얘기를 쓰고 있어. 그러니 GDP가 선진국을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돈을 안 쓰려고 그러니까 당해도 싸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도 자기 전체 소득에 영향력이 없는 소비자들의 실질 소득의 증가에 대해서 경제당국이 이야기를 해야 될 판인데 그거는 전제를 깔아놓고 소득은 못 올려준다. 올릴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일하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전망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런데도 소득은 거의 제자리인데 돌봄 서비스 지출 비용 포트폴리오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 이 비용을 줄여주자. 그게 한국은행 보고서 아닙니까? 유효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것처럼. 여기서 돌봄 노동이라는 주제는 성평등이라는 주제와 직결됩니다. 6년 동안 1억 넘게 줬구나 생각해보니 아깝다. 그 결과가 우리나라 엄마들의 순환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게 아깝기 때문에 결국은 기회비용 때문에 직접 가족 돌봄으로 땜빵하는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며느리들과 엄마들과 여성들의 경력 파괴와 돌봄 노동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돈을 못 주니까. 그러니 저출생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가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인과관계 연쇄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이 그것을 보조해 주지 않으면 돌봄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생 문제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공 하는 겁니다. 이거를 로봇가 대신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어요? 택도 없는 소리지. 공공제도에 의한 상호부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돌봄에 대한 공공 영역의 확대가 대한민국의 미래고 과제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주목해야 될 일이고 대한민국 정치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